이시바 내각은 과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성찰적으로 해야 된다. 안보에 대해서 자위대라고 하는 거를 헌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일 관계에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하겠다 해가지고 연락사무소 만들자 상호 간에. 그래서 안보 문제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아베와는 다른 가래를 끼겠다라고 하는 이시바를 끌어당겨서 거꾸로 역사화해 문제에서 진전된 일본의 입장을 끌어낼 수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수준의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좀 짚어보고 싶어요. 가장 커다란 현안 두 가지, 이에 대한 원칙 두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이 두 가지 현안.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공식 입장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해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돌이켜봐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되돌이켜보고, 그걸 어떻게 다시 지금 시점에 맞는 걸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보면 의외로 답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3자 대의변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사실 이때였었어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3자 대의변제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문희상 법안에서의 제3자 대의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한국, 일본 정부, 한국, 일본 기업, 한국, 일본 시민사회. 그래서 이걸 2+2+2라 그러는데 이 6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일본 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일본이 언젠가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남겨놓고 이거를 일본에 대한 구상권으로 우리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상당한 정도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 거죠. 그때 나왔던 게 기업 화해 미래재단 법안이라고 하는 걸로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여기에는 좀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확실하게 넣어서 기업 책임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그걸 이 문희상 법안 플러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문희상 법안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반발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 기업 측의 사실 인정과 사죄라고 하는 부분이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시마츠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문희상안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문희상안 그 자체는 아직은 좀 미완인 것이어서 보완될 부분이 필요하니까 문희상안 법안이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로 해가지고 좀 격상시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니시마츠 해법이라고 하는 거를 결부시켜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이 문제를 풀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대의변제 해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강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엎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그 재단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명세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지불이 돼버렸습니다. 제3자 대의변제안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니까 원점으로 들어가서 이거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다 돈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고 이 제3자 대의변제라고 하는 거를 끌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계승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하는 정부의 재단이 이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재단으로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법을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가는 거였지만 이 문희상 법안이 그랬던 것처럼 국회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의 동의라고 하는 거를 얻어서 법안 처리를 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도 돈 내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 협정으로 이제 운영했던 그런 기업들이 일단 돈을 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얹혀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 합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법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에 이거를 검증을 한다 그래가지고 검증 TF 보고서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고서에 입각해서 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낸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15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 간 합의로 존재한다. 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냈었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전략적인 마인드, 용기,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로 지금 있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정부 간 합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 법적인 성격이 또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입장을 규율하는 그런 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데 그로부터 또 2년 후에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또 이 피해자들이 이 2015년 합의라고 하는 게 무효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다가 확인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낸 거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오묘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를 기각을 했는데 기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2015 합의는 법적으로 국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2015 합의는 법적인 규정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과거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사태가 지금 이게 반복된 겁니다. 2015년도에. 무슨 얘기냐? 2015 합의라고 하는 게 명칭이 뭐예요? 공식 명칭이. 합의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거기에 제대로 된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기시다 외상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세 가지 항목씩 해가지고 읽었던 거를 각각 문장화 해가지고 각각의 정부가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대방이 읽었던 거에 대한 해석은 일본 정부 외상이 읽었던 건 우리 정부가, 윤병세 장관이 읽었던 거는 일본 외무성이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문이 올라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문이 없어요. 적어도 이게 정부 간의 합의라고 한다면은 정부 간의 합의로서 국가를 규제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은 합의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식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른바 따옴표 합의라고 하는 거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일본은 합의했다, 왜 안 지키냐? 국가와 국가의 약속인데 지키지 않는 너희들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1905년도에 재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미 양국에서 정권이 몇 번씩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간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양국 사이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으로는 이미 사문화돼 버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합의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일본이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줘서 조금 더 좋은 걸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해법은 재전유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합의로 존재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마치 합의가 없는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이거의 해석권을 독점해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너 저기 그 윤병세 장관이 그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내버려 두느냐. 이거 합의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거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된 건데 왜 또 다른 걸 갖다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의 권리를 일본만 가지고 계속 항구를 갖다가 국제법 위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합의의 그 조문을 갖다 읽어보면 우리가 거꾸로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앞에 부분 합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일본의 그 기시다 외상으로 하여금 끌어냈던 그 약속을 갖다가 지키도록 하는 거, 그게 저는 이 재전유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일본이 혼자 마음대로 갖고 있는 전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적으로 자기 혼자 갖고 논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그 합의에 입각해서 이른바 기자회견문에 입각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할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럼 거기에는 일본이 분명히 이게 강제돼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법적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일본이 그걸 회피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뒤에 있는 세 가지들을 갖다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거꾸로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역지뢰 때라 그럽니까? 그걸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해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을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짧게 말하면은 아베와 지금의 이시다 내각은 상당히 다른 내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대외 정책으로서도. 그리고 오히려 이시바 내각은 탈아베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고 상당한 정도로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아직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이지만 여전히 지향점으로서 그러한 것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아베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인 거에 비해서 이시바 내각은 과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성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그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 얘기하고 있고 헌법 재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베랑은 약간 달라요. 아베의 헌법 개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함께 글로벌한 안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헌법 개정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시바의 헌법 개정론은 입헌주의적 헌법 개정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하는 게 헌법에 없는 기관으로 존재하면은 오히려 자위대가 폭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하는 이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는 물리적인 폭력 기구라고 하는 거를 헌법 기구로 만들어 놓고 헌법에서 이거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시바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북일 관계입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에서도 과거에 아베 내각 때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제해가지고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폈었습니다. 납치 일본인 문제가 특히 그랬죠. 그러니까 아베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납치 일본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납치됐다고 공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전부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북한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철회해라. 그리고 죽었다고 한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쭉 왔는데, 북한 문제 해결됐습니까? 핵 문제 해결됐습니까? 북일 관계 진전됐습니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고 북한이라고 하는 위험만 키웠죠. 그러니까 이시바 내각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 확인하려면은 일단 연락사무소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락사무소 만들자, 상호간에. 이거는 중대하게 아베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에서, 안보 문제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아베와는 다른 가래를 끼겠다라고 하는 이시바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안보 문제에서 이시바를 끌어당겨서 한일 간의 협력을 그런 데에서 일궈 나가게 되면 거꾸로 역사화해 문제에서 진전된 일본의 입장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